두 번째 주제 강연은 라인의 CFO이신 황인준 최고 재무책임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황인준 부사장님은 뉴욕대학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삼성전자와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을 거쳐서 네이버의 최고 재무책임자를 역임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황인준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IR과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인데 사실 이게 IR 전략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별히 뭐 다른 게 있을까? 여러 가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좀 이 라인이 한국의 그 생소한 부분도 있어서 회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IPO한 과정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IR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라인은 2011년도에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네이버가 그 당시에 일본 검색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거기 일본에 있는 팀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앞에 한 3년에서 5년 가까운 그 세월을 투자를 했는데 그 검색 사업 자체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2011년도에 일본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었고요. 그 동일본 대지진 때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이러는 와중에 인터넷선만 지금 살아 있었거든요. 그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커넥트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메신저 쪽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미 시장에 왓츠앱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이제 한국에 막 나와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던 중이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아직 더미넌트한 게 없었었고요. 그래서 그 팀이 그때부터 개발을 해서 2011년 6월 달에 처음 라인이란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큰 반응을 얻게 됐고 그래서 현재 라인의 그 서비스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closing the distance라는 말이 이제 저희가 모토로 삼고 있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to bring people, information and service closer together 이 부분을 저희가 늘 모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 차원에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면 저희 2011년에 생겨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니타이제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연말에는 이게 이제 10억 엔이니까요. 1,466억 엔,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마진은 뭐 그동안 좀 들락날락했는데 2016년도에 이제 13.6%를 냈고요. 그리고 뭐 넷인컴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저희가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비즈니스 라인에 대해서는 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라인은 크게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애드버타이즈먼트, 아더스로 나뉘는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 쪽이 보시다시피 비중이 제일 점점 커지고 있고 전체적인 성장을 그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임들이고요. 게임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 모바일에서 가장 모니타이제이션 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3년, 14년에는 게임이 한 50% 가까이 커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약간 히트작도 좀 부진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광고 쪽이 더 늘어난 면도 있어서 이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이제 스티커인데요. 뭐 카톡에도 스티커들 많이 쓰시니까 아시겠죠? 저희가 스티커를 처음 시작을 했고 이 부분도 꾸준히 매출을 공헌하고 있습니다. 아더스에서는 뭐 저희 캐릭터 상품,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그 라인 모바일이라고 MVNO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입니다. 지오그래피로 보면 일본이 73%, 늘 70%, 75% 정도 내외를 하고 있고요. 레스트 오브 더 월드가 27%인데 저희가
일본 이외에 대만, 태국에서는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2, 3등 정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캐릭터 비즈니스 같은 걸로 중국에서의 매출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건 오피셜한 그 그룹 맵은 아니고 그냥 사업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네이버가 라인을 현재도 약 80%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장을 하면서 20% 정도를 다일루션 했고요. 네이버가 앞으로도 뭐 메이저한 쉐홀더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라인 콥이 전체 라인의 헤드쿼터이고요. 한국의 라인 플러스라고 해서 여기서 한국에 또 엔지니어들이 주로 많이 있고 여기서 타이완,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이 해외 사업을 또 같이 관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라인 페이 사업이 일본, 타이완, 타일랜드에서 라인 페이 사업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프렌즈가 그 캐릭터 비즈니스이고 라인 모바일은 그 MVNO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가 일본, 한국, 미국 그 밖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그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그 간단한 오버뷰를 말씀드리면 현재 글로벌한 MAU는 먼슬리 액티브 유저입니다. 이게 2억 700만 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소위 그 4키 컨트리라 그래서 말씀드린 일본, 대만,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 나라에만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나라에서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리소스로 글로벌하게 모든 나라를 커버하는 건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어느 날 섰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가 한 2년 전에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4키 컨트리에서 일단 모니타이제이션에 집중하자라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이게 1억 6,900만 명입니다. 이 중에 일본이 7천만 명이고요. 이 7천만 명은 사실상 일본의 스마트폰 숫자와 같습니다. 일본의 스마트폰을 쓰는 그 스마트폰 유저라면 당연히 다 라인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AU, MAU의 비중이 74%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타임 스펜트 넘버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보통 일반적인 유저들이 이 하루에 90분 정도를 스마트폰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 라인을 30분 이상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라인을 거의 3분의 1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74%가 어떤 의미냐면 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쓰는 사람 중에서 하루에 매일 쓰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이게 저희가 74%인데 네 나라에서는 74%인데 일본에서는 이게 84%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의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비중이 이 77%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본에서는 정말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걸 쓰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그냥 저희 볼륨감을 보여드리는 거고 하루에 약 40억 개의 메시지가 나가고 250억 개의 메시지가 받아집니다. 그리고 약 하루에 4억 3천만 개의 스티커가 매일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신저는 자체는 뭐 당연히 무료 메신저니까 이걸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었고요. 저희가 이제 스티커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게임을 붙였고요. 게임에는 또 게임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라인 플레이, 뮤직, 뉴스, 망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광고 모델을 시작을 했고요. 광고가 이제 처음에는 메신저 애드라 그래서 그 유저가 메신저 상에서 억셉트를 하면 광고를 보내주는 그런 메신저 애드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는 퍼포먼스 애드라고 해서 이 트래픽을 베이스로 한 임프레션 베이스의 그 약간 페이스북이 하는 것 같은 류의 그런 광고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도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저희 요즘은 카톡에도 있고 모든 뭐 페이스북 메신저에도 심지어 그 이런
그 스티커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스티커의 개념을 처음 만들어서 시작한 곳은 저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디자인을 스티커를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라이센스 스티커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라인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로컬라이즈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일본스러운 스티커들이 많이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이슬람 베이스의 스티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가면 또 태국스러운 스티커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가 글로벌하게 다가서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만들어서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스 마켓이라고 유저들이 만들어서 올리면 그것을 팔아주고 저희가 레비뉴를 쉐어링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몇십만 명의 참가자들이 여기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크리에이터스 스티커를 만들어 파는 크리에이터스가 리지스터된 나라가 177개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부분들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티커 세트가 약 50만 개 현재 있습니다. 이 스티커 비즈니스만 해도 거의 그 300억 엔, 그 3천억 밸류의 비즈니스입니다. 이 스티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티커도 만들지만 게임 또 이런 멀천다이징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현재 450억 엔 정도의 밸류, 그러니까 이 매출을 내고 있고요. 현재 주로 캐주얼 게임입니다. 현재. 그래서 캐주얼 게임들이 생각보다 그 굉장히 라이프 사이클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약간 업앤다운이 있는데 지금 뭐 최근에는 조금 그 새로운 게임이 좀 부진해서 숫자가 좀 빠진 상태입니다. 광고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메신저형 광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사실 이 파란색이 퍼포먼스형 광고가 시작되어 있는데 2017년도는 이 퍼포먼스형 광고가 주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피셜 어카운트나 스폰서 스티커는 주로 이제 대기업 브랜드들 중심의 광고이고 그 어카운트가 약 일본에 300개, 해외에도 300개 이상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인앳은 그 중소형 샵앤 레스토랑을 상대로 하는 그런 그 광고인데 이 부분은 뭐 그 어카운트 수가 일본에 138만 개, 일본 이외에서는 약 400만 개의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형 광고라는 건 이제 저희가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스팅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광고들을 올리는 거고 여기에는 뭐 타겟팅도 하고 해서 그 올리는 것이고요. 상당히 그 라인 자체가 젊은 층에서 인기가 좋기 때문에 이 광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임프레션 베이스로 팔고 있는데 임프레션도 늘어나고 또 그 단가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좀 특이한데요. 이 라인 뉴스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한 2년 전에 한번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라인 탭 밑에 뉴스 탭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 뉴스가 일본 내에서 지금 모바일에서는 야후 뉴스 못지않게 모바일 베이스로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도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모바일 뉴스로는 거의 넘버 원들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나라에서 MAU가 약 1억 5,400만에 이릅니다. 그리고 200개 이상 되는 미디어 파트너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뉴스를 통한 그 광고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략을 보면 크게 그 메신저는 그냥 단순한 그 소통 수단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왓츠앱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시면 뭐 그냥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것들인데 저희는 처음부터 이 메시징을 플랫폼화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컨텐츠와 서비스를 붙여서 진화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시징 플랫폼 위에 컨텐츠 플랫폼, 그 다음에 라이브 플랫폼을 얹어서 전체적인 스마트 포털로서의 역할을 하자라는 게 저희의 전체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 컨텐츠 플랫폼은 전체적으로 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뭐 라인 게임이 2,300만 MAU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스티커 매출 분류에서는 뭐 커뮤니케이션으로 되지만 스티커도 저희가 제공하는 컨텐츠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각종 카메라 서비스들이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 서비스가 있습니다. 동영상 서비스가 요즘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는 그 포커스를 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라인 라이브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이고, 라인 TV는 대만과 태국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라인 뉴스, 라인 투데이. 라인 투데이는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의 뉴스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게 1억 5,400만이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 라인 뮤직도 넘버원 뮤직 앱입니다. 그리고 라인 망가는 그 만화 관련 서비스로 넘버원이고요. 뭐 라인 플레이는 그 아바타 플랫폼으로서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뭐 라인 포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컨텐츠들을 라인에서 구동해서 여기서 이를 통해서 소화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라이프 플랫폼은 우리가 또 소위 그 하루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 쓰는 외부의 플랫폼들을 서비스들을 라인에 연동을 시켜서 해보자라는 생각이고요. 그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O2O 서비스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그 비근한 예가 라인 델리마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일본의 유메노마치라는 어떤 그 일본의 넘버원 그 딜리버리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저희가 20% 투자를 하고 라인 전용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회사는 저희가 투자한 이래로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서비스들을 붙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외부의 1등 업체들을 잡아서 저희가 같이 제휴하는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굉장히 역사가 있고 굉장히 그 되게 분야마다 강한 그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손을 잡지 않으면 굉장히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각각의 파트너들을 잡아서 저희가 모바일 액세스를 제공해주고 같이 파트너십을 하는 그런 그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공통으로 제공하는 것이 뭐 라인 로그인, 그다음에 라인 페이, 그다음에 라인 포인트 같은 서비스이고요. 라인 모바일은 뭐 이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인 페이가 있는데요. 뭐 네이버 페이도 있고 뭐 카카오 페이도 있고 해서 페이 서비스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이고요. 2017년도에 들어서 저희가 급속하게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올해 굉장히 큰 프로모션들을 통해서 유저 리지스트레이션을 크게 성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대만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큰 트랜잭션 볼륨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로컬 뱅크와 지금 손을 잡고 하고 있고, 여기 안 나왔는데 타일랜드에서는 현재 교통 지하철을 갖고 있는 교통회사와 지금 연계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교통카드로 또 저희가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AI나 챗봇 이런 것들을 통한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영역이고요. 뭐 여러 기업들이 저희 라인 상에서 고객들과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7월에 뉴욕과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인이 생긴 지 6년밖에 안 됐고요. 이제 5년 되던 해에 상장을 한 셈이죠.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2013년 정도부터 이제 급속하게 유저들이 느는 것들을 느끼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상장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 메인 마켓이 일본이다 보니까 이제 동경증권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했고요.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컴피티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시장 내에는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랑 정확하게 피어 컴퍼니라고 얘기할 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야후, 재팬, 뭐 라쿠텐 이런 데들이 있긴 한데 조금 종류가 다르고요. 그리고 아니면 대부분 게임 회사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피어 컴퍼니들과 바로 어떻게 그 피어 컴퍼니들과 컴패리슨이 가능한 미국 시장에 가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플로우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또한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는 의미 자체가 이 주식 자체가 M&A 할 때 하나의 커런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국 회사를 사거나 할 때 미국 상장 기업의 주식을 준다는 거는 훨씬 더 커런시로서의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두 군데를 동시에 상장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동시 상장한 회사는 많은데 이렇게 한 번에 두 개를 상장한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군데를 한꺼번에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피곤한 과정이었었고요. 그리고 이 두 시장이 굉장히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갖고 이 철학적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보면 일본 시장은 의외로 굉장히 리테일 시장입니다. 여기가 일본의 기관들은 패시브한 투자들은 많이 하는데 적극적인 그 주식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해외 미국 쪽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본의 그 리테일의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일본 그 리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쿄 스탁 익스체인지는 그 리테일을 위한 프로텍션, 리테일을 위한 스크리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그러니까 상장을 해서 향후에 서스테이닝한 회사인가에 대한 검증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다고 느꼈고요. 반대로 이제 NYSE는 이제 NYSE보다는 SEC에 이제 그 리지스트레이션 하는 과정인데 미국은 주로 기관 투자가 시장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디스클로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재무제표의 어떤 수익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아규먼트가 있었고 그리고 디스클로저를 뭐 잘 하는 한에서는 뭐 회사의 어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좀 케어를 덜 하는 약간 그래서 이 두 군데가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회사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이 두 개를 같이 상장하는 과정이 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동시 상장일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하나의 메인 마켓이 생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서브 마켓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거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다 물량이 드라이업 돼 버리는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이 물량이 몰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예 처음에 그 상장할 때 물량을 반반씩 얼로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반반을 해도
약간 그 일본 쪽으로 좀 물량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6대 4 정도로 트레이딩이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IR 전략에 대해서 또 이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간단하게 좀 포인트들 몇 개 적어봤는데요. 저희 IR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모회사의 관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회사 상장이다 보니까 이게 모회사로부터 어떤 경영상의 독립이 있는 거냐 제대로 뭐 모회사에서 어떤 정도로 뭐 경영에 관여를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주식을 언제 또 시장에 풀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 큰 이슈고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독립성에 있어서는 경영상의 독립성은 굉장히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뭐 저희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 정말 단 한 번도 뭔가 의견을 내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뭐 이혜진 의장님이 뭐 양쪽의 보드 멤버시긴 한데 뭐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그 라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언제든지 독립적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 편이고, 저희가 이제 광고 쪽을 계속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광고 사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대부분 많고요. 특히 페이스북이 그동안 굉장히 광고 사업을 갖고 성장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계속 페이스북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당하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여태까지 잘 성장했는데 그 다음 뭐냐, What's next가 굉장히 큰 이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뭐 AI에 투자하는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삼성전자에서도 IR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에서 CFO로도 한 7년 정도 하면서 IR을 뭐 비교적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 가 보니까 또 좀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일본은 한국 회사보다 훨씬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는 뭐 한국도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한국은 비교적 그 대주주가 있는 회사가 많고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곳들이 많은 편인데, 일본은 저희도 사회이사를 일본 분들을 세 분을 모셨는데 일단 사회이사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사의 어떤 전략이나 방향성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를 원하고 그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네이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한국 회사 중에 이사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에 속하는데 가서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가서 다른 일본 회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 물론 이렇게 주인이 없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생긴 사안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사회를 정말 하루 종일 1박 2일씩 하는 회사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주자본주의 이 측면에서 우리랑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주총회를 제가 한번 했는데 주주총회를 처음에 주주총회장을 이제 빌리는 과정에서 보통 회사 이런 강당에서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총무에서 2,000명이 들어가는 공간을 빌려야 된다라고 왔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데를 빌려야 되냐 했더니 일본은 일단은 리테일 투자가들이 많고 리테일 투자가들이 굉장히 주총에 참석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일본 뭐 판례에 주총장이 꽉 차서 입장을 못해서 주주로서 자기가 권리인 어떤 발언을 할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주총이 무효다라는 소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효가 된 사례가 또 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주총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고 해서 저희도 굉장히 큰 데를 빌렸고 보통 개인 주주들의 한 2%, 1%에서 2%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뭐 한
개인 주주가 3만 명 내외여서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백 명이 오셨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회사의 전략이나 이런 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주총에서 그 해의 전략을 발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뭐 몇 시간에 걸쳐서 주총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IR도 저희는 컨퍼런스 콜로 합니다. 근데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이 실적 발표한 데들도 많습니다. 경영진들이 다 같이 나와서 뭐 이렇게 이런 장소를 빌려서 발표하는 곳들도 많고요. 저희도 상장 후에 첫 실적 발표는 오프라인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뭐 IT 회사이고 저희가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매 분기 컨퍼런스 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해외 투자가도 많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로 해놓는 편이 뭐 이 오디오 클립을 올려놨을 때 외국 투자가들이 듣기도 좋은 면도 있고 해서요. 그렇게 바꿔서 이제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테일 대상으로 하는 IR들도 많이들 합니다. 비교적 리테일 투자가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뭐 그 부분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특이한 거가 많은 회사들이 그 분기마다 내는 결산 단신에 예상 실적을 공표를 합니다. 뭐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까지 해서 매출과 이익 예상 숫자들을 공표하는 뭐 다음 분기 거를 공표하는 회사들도 있고 연말 숫자를 예상 숫자를 공표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저희는 뭐 IT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연말이나 이 미래 예상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산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상장하는 과정에서 동경증권거래소에 저희가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예상 숫자를 포워드 루킹을 잘못 또 했다가 그냥 미슬리딩 하다라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또 받을 수 있는 리스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경증권거래소에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저희는 그냥 그 질적인 그 어떤 분석 이런 쪽으로 스테이트먼트만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분야가 성장할 거고 거기서 뭐 안정적인 이익을 낼 예정이다라는 정도만 하고 있고요. 이게 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고 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안 하는. 근데 일반적인 큰 회사들은 또 이거를 굉장히 의외로 성실하게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IR을 하면서 사실 가장 늘 갖는 이슈들은 회사가 일정한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어떤 회사가 주주 환원을 어떻게 할 거냐? 주주 환원은 뭐 아시다시피 뭐 제일 이미넌트한 거는 뭐 배당이겠죠. 배당, 자사주 아니면 주가의 상승으로 보답을 할 거냐 하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저희 뭐 네이버는 참고로 뭐 자사주를 꾸준히 사왔고 저희가 2010년인가 11년부터 그 어떤 시점에 ROE가 좀 떨어진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페이아웃 레이쇼 5% 정도를 배당을 하자라고 해서 뭐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배당을 하고 있고요. 라인은 아직은 뭐 초창기 회사이고 앞으로 성장성이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주주들에게 이 주가의 상승으로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올해나 이번 분기에 마진을 얼마나 낼 거냐, 이익을 얼마나 낼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논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 투자 좀 덜 하고 마케팅도 좀 덜 하고 하면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모든 회사 다 있는데 이거를 이익을 얼마나 낼 거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니면 향후를 위한 투자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부분이 굉장히 매니지먼트가 가져야 되는 밸런스라고 생각하고요. 투자가들 성향에 따라서는
뭐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뭐 꾸준히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왜 이익이 더 날 때가 됐는데 안 나느냐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회사들은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오퍼레이션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서 초기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이익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라인은 이제는 좀 이익이 많이 늘어날 때가 된 거 아니냐라고 챌린지하는 투자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거대 메이저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패러다임이 계속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AI, AR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술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좋은 엔지니어들을 하이어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는 좀 인베스트먼트 피리어드로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마진은 내겠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그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IR에서 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물론 그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이 뭐 하루 이틀 갖고 있다 파는 분들도 있고 3년 5년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어떤 기업을 둘러싼 스테이크홀더, 거기에는 뭐 회사의 대주주, 경영진, 뭐 종업원, 그 다음에 주주들이 있을 텐데, 이 어떻게 보면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의 인터리스트가 같이 얼라인이 되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주주의 이익과 마이너리티의 이익이 상반되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사실은 매니지먼트와 일반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다를 경우도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다를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회사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같이 공감해 가면서 가야 그게 진짜 IR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때 회사들이 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시장에서 신뢰를 얻어야 회사가 또 필요할 때는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을 주식시장으로부터 하고 그걸 통해서 또 계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선순환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유념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